오늘은 퇴직금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예. 시리즈별로 좀 기초적인 노동법 관계를 좀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기간제법 관련해서 조금 살펴봤고, 뭐 오늘의 제목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퇴직금, 내 돈인가 기업의 선물인가,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70년, 예, 과연 이 세월, 퇴직금 제도가 뭐 어떻게 되는가, 예. 이렇게 한번 좀 돌아보죠. 1년 11개월 계약으로 2년 전환을 피하는 것도 사실 이제 문제였죠.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이 나시겠지만. 근데 사실 그 앞에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 11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자체를 안 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25년 12월 9일, 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렇게 다시 언급을 했어요.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뭐 사실이죠. 예, 다시 채용하고 이러죠. 정부가 그래도 됩니까? 정부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는 이 퇴직금 제도가 도대체 지금은 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도대체 어디서 왔고 누구의 의도로 만들어졌고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사회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일하니까 받는 거.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회사가 퇴사할 시점에 노동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나? 이 의문. 이거 오늘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퇴직금은 단순히 받을 수 있는 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 성격 자체가 좀 철학적이고 사실 인간다운 삶의 평균적인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우리 법원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질문부터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왜 회사가? 뭐 이런 질문.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제가 이제 처음 이 일할 때보다 좀 줄은 것 같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일하고 못 받는 퇴직금. 사실 퇴직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진정도 하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은 좀 이 제도를 좀 신기해요. 퇴직금? 이런 게 뭐지? 뭐 이런 좀 신기함이 예, 좀 가지고 있다. 제가 이런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퇴직금은 어디서 왔나? 예. 우리 모든 지금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근로기준법 처음 제정하는 것이 언제예요? 네, 전쟁하고 있을 때. 퇴직금은 등장한 것이 53년도입니다. 근데 이미 규정이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뭐, 딱히 규정이라 보기도 좀 어려웠었죠. 당시에 뭐 퇴직금 관련 사건도 거의 전무했다 그래요, 다퉈지는 건. 뭐, 이름이나 있는 그냥 법. 네, 뭐, 이 정도 취급이었다고 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쿠데타가 일어나죠. 네, 이거 박정희에 의해서. 근데 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1년 5.16 군사정변을 집권한 박정희 군사정권이 퇴직금을 법정 의무제도로 신설을 합니다. 네, 재밌게도. 군사정권이 왜 퇴직금을 만들었을까? 뭐 앞뒤가 좀 맞지가 않죠. 같은 해 군사정권은 노동조합의 집단적인 행동을 모두 제약했어요. 노동관계법을 뭐 제약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노동관계법도 뭐 개정을 했죠. 강화하기가 활동 못하는 쪽으로.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 노동자 파업권을 완전히 이제 묶어놓고 다른 한 손으로 또 퇴직금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학자들은 군사 정권의 노동 전략이었다고 이제 합니다. 단체 행동으로 싸우지 말고 개별적으로 돈으로 보상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이때가 문제가 꼬인 거죠. 예. 쿠데타로 집권한 정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노동자를 챙기는 정부라. 이게 의도가 그랬을까? 예, 퇴직금은 제가 이따가서도 얘기 나오겠지만 사실은 누가 줘야 되는 돈이냐. 예. 이게 바로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온 맥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예. 뭐 당시 북한과의 경쟁 체제도 좀 있었고. 근데 실제로 지켜졌나? 예, 의문됐는데 실제 집행은 어땠을까요? 군사 정권은 그 사용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의 엄격히 준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계적, 탄력적, 사실상 눈 감아주는 방식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이런 평이 예, 지배적이죠. 예. 그뒤 57년, 의무화는 이제 61년 됐단 말이에요. 군사 정권에. 그럼 57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저희 최근에도 간혹 상담이 있는데요. 퇴직금이 5인 미만까지 완전하게 자리 잡은 거는 불과 20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간간히 상담을 하는데 80년도나 90년도에 취업했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그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년을 일했는데 2010년부터 퇴직금이 적용되고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죠. 너무나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 당연한 권리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역사 한번 보시죠. 61년 32인 이상 의무화 이후 전 사업장 확대된 까지 57년이 걸렸습니다. 61년도에 30인, 75년도에 16인, 87년도에 이제 획기적으로 이제 좀 줄었죠. 6월 항쟁에 줄어들고 저희 방송 이제 보신 분은 이게 맥락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 관련은 이 모든 분기점 87년입니다. 사실은 89년도에 5인 이상으로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이르러서 퇴직금 제도 도입이 57년 후에 모두가 되어진 겁니다. 물론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
2005년도에가 좀 특별한 게 들어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예요. 퇴직연금 제도가 드디어 들어오긴 합니다.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 두 가지의 핵심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지금도 많이 발생하지만 회사가 완전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은 채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니까 뭐 안전하게 하자. 뭐 이런 망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래서 체납금도 만들고 해보지만 역시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금 형태로 만들자. 뭐 이런 취지였고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노후가 아닌 다른 것에 써버리는 문제, 뭐 치킨집에 빌드업을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도 좀 있었다고 해요. 뭐 이때 도입한 게 이제 DB, 확정급여효과, DC,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가 이때 나옵니다. 뭐 이제 우리 직장인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은 이제 확실하게 이 돈은 이제 기업이 보장하고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확정기여형은 기업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주는데 그 돈을 뭐 까먹든 물리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취지에 좀 가깝습니다. 22년도 IRP 계좌가 드디어 의무화가 됩니다. 이거 은행들 많이 좋아했죠. 4월 14일인데요. 퇴직금 수령 방법이 IRP 계좌로 일원화가 됩니다. 회사가 개인 통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주던 방식은 없어지고 반드시 IRP 계좌를 거쳐야 됩니다. 일시금을 받고 싶어도 IRP 다. 네. 직세제 통해서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죠. 지금도 가능해요. 일시금. 이 과정에서 퇴직소득세가 이제 원청에서 징수되고 IRP를 유지하면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세금 낼 거 여기 묶어두면은 내지 않고 계속 묶어두면서 돈 관리할 수 있게 뭐 해주겠다. 여러분들 IRP 제도 꼭 이용하십시오. 자, 다음 질문. 퇴직금은 내 돈이니까 이게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죠. 기업의 선물인가? 공로보상서과 임금후불설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있어요. 쉽게 하면 공로보상서를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회사에서 덤으로 주는 거다. 임금후불설은 뭐예요? 내가 일한 거 나중에 한 번에 정산해서 받는 임금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이제 설이 나눴어요. 공로보상설을 한번 볼까요? 오래된 논쟁인데 이게 실무에서도 약간 쟁점이 있어요. 뭐 지금은 뭐 거의 정리됐다 봐야 되겠지만, 기업의 논리입니다. 공로보상설은 퇴직금을 오래 일한 것의 보상, 그 장기 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뭐 이런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군사정권 시절 퇴직금에서 도입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열심히 오래 일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준다. 이런 논리죠.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지고 보상을 내가 내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1년 미만이면 안 줘도 돼. 그러니까 퇴직금 1년 미만이면 안 줘도 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회사가 오래 일하지 않았으니까 안 줘도 돼. 뭐 이런 거죠. 포괄임금에 또 포함하는 방식 가능.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현행 제도가 아니에요. 공로보상 학설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행은 이제 정말 특별한 사유 아니고서는 포괄임금 형태로 퇴직금 명목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여러분 요즘 많이 없는데, 임금에 딱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이렇게 합산해서 주는 방식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원조차도 금지하고 있어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지만, 그런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고, 이게 임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복잡한 분야가 좀 나뉩니다. 임금 후불서, 이건 뭐냐? 전혀 다르게 봅니다. 퇴직금은 원래 노동자의 돈, 회사가 나중에 모아서 주는 적립형 돈이다. 이뿐이다. 계산해보면 좀 명확하죠. 퇴직금 1년에 1개월치 임금. 연봉이 약간 8%, 뭐 10%, 그 정도죠. 즉, 내가 매달 받는 월급에서 이미 퇴직금 적립분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회사 그걸 안 주고 있다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준다는 것이 이 논리예요. 이 시각에서 퇴직금은 선물이 아니죠. 당연히 내 돈이죠. 후불임금이죠. 후불임금. 그러니 안 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1년 미만이라도 비례해서 줘야 되는 게 사실 맞아. 그래서 이 논리가 나온 거죠. 여러분들 뉴스 요즘 들어보면 퇴직연금 제도에서 1년 미만도 주는 거 논의된다고 얘기 들으셨죠?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 배우면 재밌어요. 이런 거. 현재는 공로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 부분. 1년 미만자한테 퇴직금 안 주죠.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1년 미만자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 어디서? 임금 후불설에서 나온 논리죠. 이런 거. 재밌는 거예요. 포괄임금에서 연차수당이 포함이 논란이 되든 퇴직금 포함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실. 임금이면 사실 전면 금지죠. 근데 현재는 법원은 보시면 절충. 뭐든지 좀 법원이 저는 좀 하여튼 아쉽지만 법원은 약간 공로보상과 임금 후보를 좀 복합적으로 섞고 있어요. 명확하게 어느 한쪽 택하지는 않고요.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퇴직금의 공로보상적 성격을 좀 인정하는 듯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무조건 안 봐요. 그리고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하죠. 차이는 뭐냐면은 만약에 퇴직금 포괄임금 형태로 중간 정산을 했다면, 그러니까 임금 월마다 퇴직금 얼마 명목으로 돈을 줬다면은 그것은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려워진다. 부당이득으로 돌려주라라는 것이 공로보상설에 조금 가까운 것이죠. 근데 임금 후불설은 야 임금을 그냥 미리 땡겨 네가 준 거 아니야. 이거 돌려줄 필요도 없다. 부당이득도 아니다. 뭐 이런 논리에 종착하게 되는 거죠.
예, 기노스 TV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예. 이 논쟁 왜 중요한가? 예. 공로보상설 논리로 여태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것도 좀 사실이에요. 그 프레임이 지금도 있어요. 예. 퇴직금이 기업이 주는 거나 인식이 남아있으니까 쪼개기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주는 거에 대한, 예, 그게 없어요, 부담감이. 임금 흡을소 관점에서 보면 쪼개기 계약이 전혀 안 통하죠. 퇴직금 안 주는 건 임금 떼먹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1년 미만이든 어쨌든 한 달이라도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런 개념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예. 전 세계에 한국, 일본만 있냐? 예, 뭐 국제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죠. 예. 법정퇴직금 의무 제도가 있는 나라. 제가 뭐 조금 뭐 대략은 알고 있었지만 교사를 이제 조금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있답니다. 예. 일정 근무 이상 계속 일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규정. 뭐 미국 없고 뭐 없을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 제리하고 독일 여기는 뭔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없습니다. 다만 공적 연금 중심의 퇴직금 제도가 따로 있어요. 독일에서 넘어왔다는 말이 요 말의 중심인데 사실상 연금 제도에 가깝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프랑스 당연히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연금 형태예요. 별도 퇴직금 필요 없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도 비슷해요. 퇴직연금과 공적연금이 합산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호주 역시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서구권은 다 없어요. 지금 일본의 경우 한번 보시죠. 일본은 법정 퇴직금 의무가 우리나라처럼 법으로는 없대요. 근데 사실상 관행으로 90% 넘는 회사가 주고는 있대요. 예. 기업 부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이런 국제적 통세를 봤을 때는 좀 이해는 가요. 왜 회사가 퇴직금을 줘야 돼? 이해는 갑니다. 이게.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 기업이 안 하는 나라는 다 서구권에서 누가 하고 있어요? 다 국가에서 하고 있다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국가에서 하고 있죠. 한국과 일본 차이점은 이 서구국과 비교하면은 기업이 노후를 약간 책임지는 구조예요. 네. 이게 항상 힘의 균형인데 기업이 뭐랄까 힘이 더 세고 그 노동에 조금 뭐랄까 이렇게 빨대를 꽂는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들은 약간 사회적 책임도 국가에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책임지라고. 너희가 노동자들 뭐 좋은 말로 일시키고 내보낸 것도 니들이 하니까 뭐 평균적인 삶도 니들이 책임져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뭐 기업과 노동자 간에 좀 대등성을 이루면 이룰수록 이게 사회적 책임으로 좀 넘어가는 거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추정이죠. 왜 서양 국가들은 법정 퇴직금이 없나? 서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 국가의 노후 책임 시스템이 굉장히 강합니다. 국민이 일하는 동안 사회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구조죠.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노후를 책임져. 뭐 이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지금 뭐 100만 원이나 받을까 말까 이런데 그 빈자리가 이제 사실 기업이 퇴직금을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걸로 되냐? 안 된다고요. 퇴직금 받아서 지금 다 치킨집 차리고 PC방 차리고 이거 다 문제입니다. 이걸로 해결이 도대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